2025년 5월 21일 3년후 연구소 비트코인 시장 분석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오랜만에 약보합 수준으로 조정을 받았죠.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10만 4천 달러까지 떨어졌었지만 미국 시장 개장과 함께 상승하기 시작해서 1일 오전 현재는 다시 10만 7천 달러 선을 회복했다가 오르내리는 그런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독특했던 점은 그동안 조정을 받았었던 금 가격이 상당히 빠르게 반등했다는 점입니다. 금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 영향을 한참 받았던 4월 달에는 온스당 3,500달러 선까지 이제 오르기도 했었는데 이게 최근에 3,100달러 선까지 조정을 받았다가 어제 정오 즈음부터 이렇게 가파르게 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흥미롭게도 비트코인 가격 역시 어제 밤 10시부터는 이렇게 금 가격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4월에 잠깐 나타났었던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금을 따라가는 디지털 금 모드가 다시 발동한 것이죠. 4월에 있었던 비트코인의 그 디지털 금 모드는 미국 주식과 달러, 채권이 동시에 약세를 보이는 트리플 약세 국면에서 나타났었죠. 당시 해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과 채권에 묻어뒀던 돈을 현금화해서 자국통화로 바꿔서 이제 빠져나가는 이른바 셀 아메리카 움직임이 두드러지면서 그런 움직임이 또 나타났었습니다. 어제는 그때처럼 주가나 달러 가치가 폭락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장기 국채의 움직임만큼은 좀 유사성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보시는 장표는 최근 한 달 사이에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추이인데요. 여기서 이제 빨간 선은 4.5% 선으로 미국 10년물 국채 발작이 일어나는 일종의 기준선이다. 여길 넘어가면 시장이 발작을 일으킨다라고 설명드린 바 있죠. 보시면 최근 일주일 사이 눈에 띄게 이 빨간 선의 국채 수익률이 상당히 수렴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4.5%를 넘어간 적도 많았고요. 근데 이제 과거 한 달 사이에 낮으면 4.1%까지도 이렇게 5월 초 같은 경우는 내려갔었는데 최근 일주일 사이에 부쩍 4.5%를 자주 터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두 가지 패턴이 눈에 띄는데요. 하나는 이게 언제 오르고 언제 내리느냐입니다. 미국 주식시장 기준으로 시간외,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7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오르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간외에 올랐다가 미국 본장이 한국 시간으로 한 10시 정도에 시작하잖아요. 그때 되면 또 이렇게 내립니다. 수익률이. 채권 가격과 수익률은 반비례 관계니까 수익률이 오른다는 것은 누군가 채권을 팔고 있어서 내려가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근데 미국 본장이 개장을 하면 이게 낮아진다는 것은 본장 개장과 함께 누군가 채권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열리면 국채를 매수하는 수요가 살아나는 그런 일종의 패턴이 좀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패턴은 이 수익률의 저점이 이게 이제 내려갔다가 반등을 하게 되는 이 저점이 점점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4.5%에 가깝게. 그리고 이 주기,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의 이 주기, 한번 왔다 갔다 할 때 걸리는 시간도 사실은 조금씩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4.5에 수렴하거나 아니면 이 위로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4.5를 넘었을 때도 시장이 별 문제 없이 넘어갔는데, 사실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경향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느 타이밍에 주식이 조정받는 타이밍과 함께 걸리면 주식도 조정을 크게 받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트리플 약세에 대한 기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달러도 그때 이제 약세가 동시에 오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채가 이런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은 시장이 상당히 불안하다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제는 잘 넘어갔지만 이게 계속 앞으로 잘 넘어갈지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미국 장기채 수익률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우리가 빚이 많은 나라의 10년짜리 채권을 살 때 고려하게 되는 요소는 아마도 그 나라가 망할 거냐, 안 망할 거냐. 구체적으로는 10년짜리 채권이니까 10년 안에 모라토리움 같은 거를 이 나라가 선언을 하게 되면, 이 파산이잖아요. 국가 파산이니까. 나한테 줘야 될 돈을 못 돌려주는 게 아닐까.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시장 전문가들은 이렇게 미국 장기채가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로, 굉장히 핵심적인 이유로 곧 하원 통과를 앞둔 메가빌 법안을 꼽고 있습니다. 이 메가빌 법안은 제가 방송에서 설명드리진 않았는데, 이게 저희 방송이
매크로를 좀 폭넓게 다루긴 하지만 뭐 한정없이 다 폭넓게 다룰 수는 없어서 이거는 이제 설명을 굳이 드리진 않았는데 어쨌든 지금 상당히 중요한 국면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설명을 또 드리게 됐습니다. 이 법안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 재정 정책을 총망라한 큰 법안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단 트럼프 1기 때 만들었던 이 감세 행정명령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올해까지가 만료되는데 이거를 그냥 아예 법으로 박아버리겠다.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고, 그러니까 대규모 감세를 하는 거죠. 지금까지도 해왔었지만 그걸 앞으로 법으로 만들어서 영원히 이어가겠다. 이게 이제 메가빌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국방비하고 이제 이민을 좀 관리하는 비용을 늘리겠다.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복지, 의료, 교육, 에너지 등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을 삭감하는 것이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친화석연료 정책. 바이든 때는 아무래도 친환경 발전을 많이 이제 신경을 썼었는데, 이 석유와 석탄캐는 친화석연료 정책에 돈을 좀 쓰겠다.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메가빌 법안은. 그래서 이제 보면 어쨌든 감세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나라의 곳간이 좀 덜 차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인 원리는 그래요. 감세를 많이 하고 그만큼 사회 지출을 삭감하면 되잖아. 이게 이제 메가빌의 사고방식인데, 어쨌든 지금 재정 적자 확대 논란과 복지 축소, 미국의 각 주별로 지역별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 의회 안에서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일단 이 법안은 5월 18일에 미국 하원 예산의원회는 통과했어요. 그리고 26일에 공화당이 이제 하원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7월 4일까지 상원도 통과시키는 것이 이제 트럼프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메가빌 법안이 어떤 측면에서 미국 장기채 가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메가빌은 대규모 감세와 복지 사회 지출 삭감을 동시에 추진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수 감소가 지출 삭감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신용평가사 무디스도 얼마 전에 이제 신용 등급을 강등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 얘기가 나옵니다. 앞으로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10년 동안 한 3조에서 4조 달러 정도 추가 적자가 발생할 것 같다. 이런 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법안으로 인해서 미국의 지속 가능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미국의 국가 채무 같은 경우는 지금 2030년에 GDP의 117%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메가빌이 통과되게 되면 이 시점이 더 앞당겨질 수 있다. 네, 그런 얘기죠. 정리하자면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공감하는 부분이, 지금 국가 부채가 너무 높다. 그리고 특히 이자 부담액이 너무 많아서 국채 이자로 내는 돈이 한 해 국방부나 메디케어 예산보다도 지금 높은 수준이다. 이대로 가면 나라가 이제 파산하거나 이제 망할 수 있으니까 부채를 줄여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이죠. 트럼프도 이에 대해서 여러 차례 공을 들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를 불러다가 도지 운영해가지고 불필요하게 쓰이는 예산을 막 감축시키기도 했죠. 근데 도지가 그렇게 줄인 예산이 1,700억 달러 정도예요. 예산이 너무 방만해서 그걸 좀 줄여야겠다라고 하고 줄인 예산이 1,700억 달러예요. 1,700억 달러 줄이면서 진짜 잡음이 많았습니다. 근데 3조짜리 적자를 발생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미국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걱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제 생각에는 26일에 지금 하원 통과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5월 26일까지는 미국 10년물 금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좀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4.5%에 딱 붙어서 움직이는 혹은 넘어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사실 이제 메가빌을 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관세거든요. 여기서 세금을 많이 깎아주지만 우리는 관세 협상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일 거기 때문에 이렇게 깎아줘도 괜찮다. 이게 트럼프의 이제 논리였는데 지금 관세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죠. 그래서 그때 관세 협상이 어떻게 진척되는지라든지 그런 부가적인 요소를 물론 좀 봐야겠습니다만, 이제 26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만약에 이제 어떤 다른 일로 해서 미국 주식이 좀 강하게 조정을 받고 달러 가치가 하락한다던가 그런 일이 발생하면
사실 이제 다시 트리플 약세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트리플 약세에 대한 이 어떤 기억이 투자자들 뇌리에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비슷한 상황으로만 가게 돼도 이거 주식 떨어지고 채권 떨어지고 달러 떨어지는 거 아니야 또? 이런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죠. 트리플 약세가 또 나온다고 하면 아까도 이제 제가 잠깐 금값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그럼 이제 저희는 디지털 금으로 변신하는 비트코인의 모습을 아마 다시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과거 같으면 비트코인이 올라야 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 트리플 약세 때 비트코인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뇌리에, 이 투자자들 뇌리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비트코인이 한 번 더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어제 방송에서 트럼프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가 상원의 토론 단계를 넘어갔다는 말씀 드렸었죠. 그러면서 이 토론 관계를 넘어가기 위해서 표결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변경됐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한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간략하게 좀 업데이트를 드리면 이 법안의 개요 자체는 유지가 됐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규제를 위한 최초의 연방 체계를 수립한다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이고요. 주요 내용은 연간 발행 규모 100억 달러 미만은 주규제, 100억 달러 이상은 연방 규제를 적용한다. 동일하고요. 달라진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 민주당 주장에 들어가는 이 부분이 달라졌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방 규제를 하는데 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들어갔고, 그리고 대형 발행사에 대한 추가 심사 절차 요구. 이 대형 발행사는 사실 은행 같은, 그러니까 100억 달러 이상의 대형 발행사를 얘기하는 거기도 하지만 사실 빅테크 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표로 정리를 해왔지만 지금 민주당이 우려하는 건 뭐냐면 빅테크가 이 법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왕창 찍어낼 수 있다. 그럼 그게 왜 민주당이 걱정이 되냐면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월가랑 친하거든요. 근데 월가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금융업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인데 이 빅테크들한테 스테이블 코인을 왕창 찍어낼 수 있게끔 하면 얘네가 결국에 금융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도 보면 메타, 아마존 등이 금융 시스템 독점할 위험 경고. 그러니까 빅테크 참여 제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주당 주장은. 그죠? 근데 공화당 주장은 이거 왜 하는 거냐면 그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이제 미국채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빅테크고 은행이고 나발이고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일단 다 들어오겠다라고 하면 받아줘야지. 그래서 공화당은 빅테크에 대해서 굉장히 열린 입장이고 민주당은 빅테크는 가급적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여기는 이제 소비자 보호 강화라고 이제 쟁점이 잡혀 있지만 사실상 이 민주당은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한테 이자를 지급하는 기능을 넣는 걸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되면 그냥 은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그래서 지금의 어떤 금산분리, 은산분리의 어떤 규제가 틀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민주당은 굉장히 우려하는 것 같고, 물론 표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사실 제일 핵심입니다. 밑에 보면 트럼프 가문이 이해상충이니 어쩌니,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이거는 민주당이 이 법을 반대하기 위한 하나의 명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중요한 거는 빅테크가 들어오느냐, 얼만큼 들어오느냐, 얘네가 금융을 할 수 있게끔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이게 지금 지니어스 액트의 쟁점이고, 이 부분은 아마도 상원 표결은 어렵지 않게 통과될 테지만 하원은 공화당이 거의 비등비등 하거든요. 민주당이랑. 하원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계속 빅테크가 어떻게 되느냐. 이 지니어스 액트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의회 회기가 8월이면 끝나거든요. 그 전에 하원 통과를 하는 것이 이제 사실 공화당 쪽의 목적인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상원은 이제 표결은 문제 없이 넘어갈 것 같고, 하원에서 이런 쟁점들이 다시 이제 반복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것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영상을 따로 하나 좀 디테일하게 찍어서 코인 관련한 것도 이제 어떤 걸 주로 보셔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제 개인 의견을 좀 담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3년 후 연구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